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4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보다가 꺼버리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소식과 함께 그리고 설사 이 청문회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재명한테는 꽤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2의 조국처럼 총리로 갔다가도 낙마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소식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전현희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전현희가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태를 때렸습니다. 지금 김용태가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하고 나서 민주당으로부터 난타전을 당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의 발언이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혈기로 이재명을 향해서 피고인 이재명 재판 지금이라도 받으십시오. 사법부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 받으십시오. 하나마나한 얘기죠. 배고프면 밥을 드십시오. 꼴 안에 꼴이 들어가면 꼴인입니다. 하나마나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가 나와서요. 김용태 대통령을 향해 임기 후 재판 받으라 라고 말한 거 사과해라. 민생을 논하자고 대통령이 초대한 첫 공식 회동에서 이게 무슨 막말이냐?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 놓고 정쟁을 유발했다.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긴 비대위원장을 배려해서 초청한 대통령의 선의를 악의로 갚은 것이다. 부디 구제불능의 자당을 쇄신할 개혁안이나 관철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일주일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너를 초대해 줬더니만 이게 무슨 막말이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마나한 얘기, 당연히 대통령이 끝나면 재판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못마땅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끝나도 이재명은 무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과 함께 그리고 김용태를 향해서는 굉장히 깔보는 얘기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초대해 줬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급도 안 되는 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가 지금 당 안팎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 당 안에서도 어차피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쟤 무슨 개혁 아니냐 뭐 이러고 있는 것이고 또 6월 30일까지 임기가 됐는데 그동안에 할 일을 하면 되지 무슨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로 하느냐. 그런다고 무효가 되느냐? 그런다고 시간을 돌려서 우리가 탄핵 전국 전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 너무 어린애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도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현희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사안을 계속 물고 늘어지며 비루한 정치 공세만 일삼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정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국민의힘에 실망을 하셔가지고 아유 국민의힘 쳐다보기도 싫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거 절대 아니죠. 사법부는 지금 민주당의 이런 압박에 협박에 누워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잘못을 또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제발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또 나왔습니다. 전현희가 또 나왔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김민석 청문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고소나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배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신청하면 사건 번호가 나오죠. 그리고
뭐 다른 배당이 됩니다. 재판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똑같이 고소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수사에 대해서 수사 착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배당이 된 건데, 이 배당된 것을 두고 또 전현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김민석 의혹 수사 검찰이 정신을 못 차리고 윤석열 정권에 계속 부역하고 있다. 이 보세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검찰에 윤석열 라인이 남아있기나 합니까? 저는 자꾸 언론에서 친윤이니 찐윤이니 해가면서 이 윤 라인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검찰에 윤 라인이 있었으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이원석 검찰총장 때 문재인 수사 안 했겠습니까? 더 수사를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친윤이 있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고 그렇게 끈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친윤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현희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전현희는요,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검찰이 왜 윤석열 정권에 부역을 합니까? 검찰이 부역을 하려면 이재명한테 부역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내년이면 검찰청을 없앤다고 하는데 검찰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부역을 하게요?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 힘 있는 여당이면서 야당인 척하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현희가 뭐라고 했느냐라고 들어보니까,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윤석열 정권에 계속 부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검찰이 사실상 다른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건을 보면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더 많이 왔죠, 우리는. 민주당에 대한 판결, 이재명을 봅시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지금까지도 판결이 안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다 묶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나 합니까? 그거 수사가 진행되거나 했습니까? 법카는 어땠습니까?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언론이 받아주니까 국민들이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가 장악된 이 방송국,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거나 더 말을 이어가면요. 김민석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에 착수를 하겠지만 또 하나의 명분을 검찰이 자초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라고 계속해서 검찰 탓을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 거는요. 민주당이 특검, 3대 특검을 발의했죠. 그래서 지금 특검이 사무실을 정하기도 전에 기록을 받아가지고 벌써 추가 기소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 누구한테 파견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개혁하자고 하는, 그래서 없애버리자고 하는 그 검찰로부터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써먹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에 검찰이 수사를 잘 맡게 하면 검찰청도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검찰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판결 내리는데 판사가 유죄를 때린다? 그 판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검찰이 또 하나의 명분을 자초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검찰이 김민석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을 또 살려준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제2의 조국 사태, 이 조국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조국도 굉장히 많은 비리, 특히 입시 비리, 그리고 조국이라는 작자는 자신이 앞에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은 도덕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뒤로는 비도덕적, 위선적인 행동을 했죠. 그런 점 때문에 더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또 하필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 좀 지나가면서 중간쯤 왔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이뤄지고 거기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수사를 해가지고 조국 사태로 더 번지게 됐죠. 사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조국 물러가라 했는데 문재인은 조국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임명 강행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전현희의 얘기로 돌아오면요. 전현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김민석에 대한 청문회는요.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최초의 참고인과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 국민의힘 때문입니까? 국민의힘은요. 증인, 참고인 신청했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이죠? 그렇죠. 숫자가 많은 민주당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라고 전현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현희는 알 수가 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인 협의 과정에서 전처와 현재 부인도 소환을 요구했는데 너무 폐륜적이지 않느냐. 폐륜적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그리고 장모, 그리고 친오빠, 뭐 전부 다 그냥 다 해놓고는 폐륜을 누가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협상 과정에서 증인 신청이 파행된 건데 책임을 여당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책임, 국정의 운영 책임은 이제 여당한테 있는 거죠.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있는 건데 아직도 자신들이 야당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착수는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항명이고 선전포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항명이자 선전포고다. 지금 검찰청 가보십시오. 검사들 제가 만나보니까요. 그로기 상태. 거의 뭐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런 뭐랄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윤석열 검찰이 있습니까? 오히려 검사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수사 종결권을 내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윤석열 검찰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있으면 이재명 검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도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했지만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인 것을 자백한다. 자백은 무슨 자백입니까? 지금 검찰이 나서가지고 특검으로 가네마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녹취록이 나왔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야당인 척 착각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런 김민석에 대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사실은 DJ 정부 때 뭐 다른 때 같으면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낙마했을 사안입니다. 김민석에 대해서는. 뭐 검찰을 탓할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김민석에 대한 의혹이 크게 세 가지인데 김민석에 대한 사적 채무, 그리고 정치자금 흐름을 포함한 재산 형성, 그리고 학위 취득, 거기다가 조금 더하면 이제 가족 의혹까지 있는 것이죠.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김민석이 2019년부터 2024년 5년간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았느냐 하고 보니까 이런 겁니다. 경조사가 있었다.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현금이 다발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6억을 집에다 남겨두고 야금야금 썼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재산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되고요.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 탈루 의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 지출 부분 흐름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면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오세훈법이라고 하죠. 이 출판기념회도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출판기념회도
조금 해야 된다. 뭐 좀 줄여야 된다. 뭐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죠. 과거에 문재인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었나요? 주중대사였나요? 노영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국회에다가 카드 단말기까지 가져와서 그 책 장사를 해댔었죠. 그만큼 이 민주당과 그리고 이 좌파들의 돈에 대한 욕심, 돈에 환장한 모습, 이것을 이번에 김민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7년간 상환하지 않았던 부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학위 취득,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중국 방문한 부분,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 기록 주면 되는데 그걸 안 주고 김민석 본인이 만든 엑셀 파일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나 갔다 왔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뭐 비행기 티켓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권에 찍힌 그거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내가 다녀왔어. 이걸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오전 7시에 회의 참석한 후 오전 8시, 9시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왕복했다. 이걸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국민이 뭐 비행기도 안 타본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김민석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건 자료를 내라 라고 하니까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냐? 물어보는 기자를 향해 가지고 네가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김민석이 당연히 국무총리가 될 줄 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찰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조차도 김민석에게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김민석이 가장 큰 문제, 김민석이 되고 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 안보적으로 이 김민석은 어떻습니까?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다녀온 뒤에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했어요. 반미입니다. 반미. 지금 가뜩이나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데 트럼프를 만나지도 못하고 나토도 못 가고 있는데 반미 국무총리에다가 친북중러 대통령에다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종북의 운동권에 이런 나라를 서방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친중 아닙니까? 칭화대. 이러니 반미 친중, 국무총리가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서방에서 우리나라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요. 바로 이 문제가 대두될 텐데요. 입시 문제, 이 지금까지 지적해드렸던 입시 문제, 사적 거래 문제, 부정부패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무엇이죠? 그렇죠. 자녀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조국이 왜 낙마했습니까? 바로 자녀에 대한 입시, 그 의대를 보내고자 했던 열망, 그래가지고 그 위조, 표창장까지 위조를 한 해 만에, 어떻게 한 해 만에 했다는 그것, 바로 그게 이 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나는 해줄 수 없었는데 너는 교수라서 그리고 너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해줄 수 있었구나 하는 허탈감.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국 사태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대로 청문회가 끝나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국과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누군가가 김민석은 안 된다 이런 말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설사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조국 때와 같이 억지로 임명했다가 조국이 35일 만에 자진 사퇴를 하고 정권 타격을 받고 결국 정권까지 뺏기는 사태가 됐는데 그때도 그때도 조국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검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 여당인데 검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 앞서서도 설명드렸죠. 전현희 검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아니 이재명이 사실상 왕권, 조폭 정권인데 누가 누구를 탄압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 전 정권의 검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은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김민석 하나로 갈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것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 하나만 과연 이렇게 나올까요? 오늘 청문회 그리고 내일 청문회 있을 예정에 김민석이 자료도 내지 않고요. 그리고 대답도 안 할 것이고요. 점점점 공격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는 점이 그리고 이재명의 이 정권에도 금이 가는 그런 것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 때도 청문회만 버티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청문회를 지나면서 범죄가 입증이 됐고 이후 사법 처리도 받았죠. 민주당은 그 전철을 똑같이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의혹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야당성을 가지고 이번에 공격만 제대로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좀 받쳐주기만 한다면 이재명의 지지율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런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재명에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마저도 누워있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1인 미디어로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소식 전해드렸고요. 매일 아침 10시에 라이브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라이브는 뭐 생존 신고도 생존 신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들 한 번씩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침 10시에 꼭 라이브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4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어제 이재명이요.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11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보니까요.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 이렇게 친북, 종북, 그리고 친중러 이런 사람들로다만 갖다 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면변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과연 이 장관 제청 절차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헌법 87조는요.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만, 제청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국무총리가 추천을 해야지만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김민석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 사람이 제청할 수 있습니까?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 장관을 지명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대행으로 있는 대행의 대행으로 있는 이주호 장관의 제청으로 아마 지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언론에서 이 부분을 지금 빠뜨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워낙 싸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건 지적하지도 않고요. 또 언론들은요. 그냥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장관들이 나왔다. 이 장관들이 누구냐? 이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헌법상 헌법 87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언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 1인 미디어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찾아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요. 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하도 민주당이 임명 동의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국무총리 직무대행한테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87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규정을 두고 과연 이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거는 헌법상에 맞지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민석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야만이 김민석이 국무총리가 임명이 돼야지만이 이번에 나오는 이 장관들의 제청이 가능해지는데, 이재명은 그걸 기다리지 않죠. 왜냐? 조폭 스타일이니까. 조폭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야, 이주호, 네가 그냥 제청해. 어차피 상관없잖아. 이러고 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이것을 지적한다면 반드시 헌법상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무총리가 제청한 부분, 이 제청한 부분에 있어서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주호가 지금 국무총리 대행인데 이 대행이 지금 이재명한테 부역할 상황입니까? 설사 국무총리 당신이 대행이니까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하더라도 이주호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김민석이 조금 있으면 국무총리 되는데 김민석 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주호 장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이주호 장관은요, 최상목과 짬짬이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에 가장 먼저 앞장선 사람입니다. 교육부에서 있었던 교육 카르텔, 그리고 의료개혁 문제, 이런 거 다 지우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주호입니다. 그런 이주호가 지금도 앉아서 이재명한테 부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주호를 우리가 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이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이주호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호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배신자들도 있는데 그 배신자는 뒤에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이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 걱정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트럼프를 못 만나지 않습니까? 왜 못 만납니까? 대북 송금 사건도 있죠. 그리고 친중이죠.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우리가 왜 그러느냐?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보 대통령이 뭘 알겠느냐 하면서 놀림을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지도 못했죠. 이런 상황인데 외교부 장관이 한다는 말이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 말입니다. 외교부 장관은요, 지금 이 나토도 안 가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이 대화를 복원하고 다시 우리가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다는 말이 북미 대화를 잘 이룩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이재명의 외교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다. 이게 지금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북미 대화를 잘 이룩해야겠다.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나토에 불참한 것은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 중동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벗어버리고 북미 대화를 우선한다니. 이게 외교부 장관이라니. 차라리 문재인 때 강경화, 그냥 여행이나 다니게 했던 그 강경화가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친북이고 사실상 종북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 외교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재명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북미 정상 대화 지원을 위한 외교부 역할에 미국과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북미 정상 대화를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외교부 장관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여러 부처가 깊이 숙고하고 협의하고 그 합의점을 잘 찾아서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거기다가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을 갖다 놨죠. 정동영. 정동영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무현 때 뭐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 뭐라고 불렸죠? 개성공단 추진을 해서 개성동영이라고 불렸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패싱하고 친 김정일을 찬양하다가 결국에는 노무현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정동영 안 본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때 뭐 DJ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더 해가지고 받아보자 해서 열심히 뛴 사람이 정동영인데 이 정동영이 다시 통일부 장관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더 친북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 이런 것을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더 하라 이런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통일부 장관 기억나시죠? 이 통일부 장관은요. 탈북자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에다 안대를 씌운 다음에 판문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복경찰까지 동원해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외교부나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정동영이나 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북한적인 이 노선을 가겠다. 결국엔 친중 노선을 가겠다. 친북중러로 가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드러낸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동영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노무현과의 갈등도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이재명한테는 정동영이 대선 주자였을 때 이재명 부대변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밑에서 이재명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재명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통일부 장관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뭐 박지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정동영이나 박지원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9.19 군사 합의도 다시 복원한다고 하고요. 또 GP도 지금 우리 쪽만 없앴지 북한은 없애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장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또 누굽니까? 바로 방위 출신의 안규백입니다. 안규백.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 출신. 방위로 들어가서 22개월 소총병으로 일하고 일병으로 제대했다고 알려져 있더군요. 이런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안규백이 국방위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안규백이 국방 전문가다 해가면서 안규백을 앉혔습니다. 세상에 국방부 장관을 방위 출신을 갖다 놓는다? 민간인.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 후보 때부터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앉히겠다는 사람이 내심으로는 이 안규백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위 출신의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군사작전 합참이랑 같이 군사작전도 해야 되는데 방위 출신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방위 출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군 체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전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런 사람을 국방에 아무것도 모르고 국방위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방부 장관에 앉힌다? 제정신입니까? 근데 이재명은 제정신이죠. 왜냐? 북한한테 열어줘야 되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 장관은 북미 대화를 이룩하겠다. 통일부 장관은 20년 전 정동영 그래가지고 친북 너무나도 북한에 퍼주기 너무 잘하는 사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문 열어줄 사람 이래가지고 트리플로다가
북한한테 갖다 바치는 장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대북 송금한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둘까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이화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재명한테 사면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사면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 안에 그게 놔두게 될지 이건 뭐 지켜볼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북한에 대한 이재명의 심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번에 환경부입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전부 이게 북한과 관련이 돼 있다. 중국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환경부 장관, 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요. 뭐라고 했느냐? 원전? 원전은 보조에너지죠. 보조에너지. 원전은 보조에너지고요.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이런 사람입니다. 원전이 보조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일랜드인가요?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굉장히 주요 핀테크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기가 공급돼야 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전기가 24시간 꾸준하게 동일하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이 중요합니다.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유럽도 기조를 바꿔서 원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원전에 대해서 위험하다. 후쿠시마를 봐라. 그거는 사고가 아니라 바닷물이 온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자연재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원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4일 날 체코와 그 원전 계약을 해가지고 잭팟 터졌다라고 해놓고는 원전은 보조에너지다. 이래가지고 또 원전 수출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환경부 장관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녹색 문명 시대의 중심 국가로 도약해야 된다. 아주 그 박원순이랑 똑같죠. 그냥 그 옥상에다가 양봉 심어가지고 벌들 다 죽게 만들고 아파트에다가 뭐 자기 텃밭을 심자 해서 상추 심어가지고 상추 해먹고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 그러면서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전기화하는 게 핵심이다. 태양 에너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태양이 지구에 보내주는 에너지의 1시간분만 전기화해도 인류가 1년을 쓸 수 있다.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미국이 지금 왜 못하고 있겠습니까? 미국 그 넓은 땅에 아프리카 그 넓은 땅에 태양이 쏟아지고 있는데 태양이 주는 에너지의 1시간만 전기화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태양광은 이미 다른 연료에 비해 많이 저렴해졌다. 태양광은요. 패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패널이요. 그냥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비 오면요. 먼지 쌓입니다. 그거 새가 똥 싸면 새똥도 치워야 됩니다. 그런 에너지를 누가 쓴단 말입니까? 사람이 가서 그거 맨날 패널 닦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인해 전기 요금이 오를 거란 접근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당연히 재생에너지는 전기가 오르죠. 전기 요금이 오르죠. 원전이 값싸게 그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전기가 싸지는 거지. 재생에너지, 태양. 아니 하루에 12시간은 태양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 오는 날은 태양이 없지 않습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당연히 요금이 올라가죠. 이런 사람이 환경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애초부터 환경부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주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환경부에 있는 건요. 국토부로 다 옮길 수도 있고 산업통상부로도 옮길 수 있고 이 부서 자체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라는 이 자체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환경부에 대한 이 환경부 장관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태양광이 어쩌고 저쩌고요? 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전은 보조에너지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기후에너지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말씀드렸죠? 이한주 위원장이 군기잡기 하고 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부, 환경단체가 계속 이럴 겁니다. 환경단체가 얼마나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았습니까? 그 뭐 도롱뇽이라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각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4대보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농민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누가 제청했어요? 이주호가 제청했어요. 이주호 진짜 못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양국법에 반대하던 송미령. 이 사람은 윤석열 정권 때 농림축산부 식품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 유임을 시켰습니다. 유임되니까 좋아 죽어요. 그래서 양국법 다시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왜 윤석열 정권 때 장관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장관 자리가 좋아가지고 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장관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다시 이재명한테 부역을 하겠다고요? 저 같으면 사표 쓰고 벌써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뭐라고 저기 앉아 있습니까? 이거는요, 이 사람한테 양국법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작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양국법은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도 문재인 정권 때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재명이 과연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하는 저는 의문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농림수산부 장관이 농림축산부 장관이 다시 양국법에 반대하던 이 사람이 이번에는 저는 괜찮습니다. 이 농업인들 삶도 나아져야 되니까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안철수 의원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 같이 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냐? 근본 인사를 보니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주의를 알겠다.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것인지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요. 앞으로 나올 장관들 전부가 친북중로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퍼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관 제청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적하지 않는 언론과 국민의힘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이 또 포퓰리즘으로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햇빛연금입니다. 햇빛연금. 산업부 국정위 업무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햇빛연금이란 게 또 뭐냐 하니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햇빛에 태양광 에너지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나오면 거기서 받는 이득의 얼마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세금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업이 만들어낸 이득금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이득금의 30%를 연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도둑놈 아닙니까? 기업이 얻는 이득을 가지고 이 정부가 그거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부를 조폭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리세 받아가지고 주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런데도 하겠다는 겁니다. 30%를요 갖다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익 공유제라고 하면서 말은 그럴싸해요. 이 말이 이익 공유제, 그거 갖다가 이득금, 남의 이득금을 갖다가 준다는 거, 그거 자기가 생색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입니까? 그런 점에서 이 조폭 정부의 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관들이 이렇게 친북, 친북중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재명이 설 길이 없을 것 같다. 또 막말로 얘기해서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을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대북 송금으로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이재명에 대한 레임덕도 멀지 않았음을 지금 벌써부터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장관 임명하는 걸 보니까요. 정말 끝도 없이 이념 편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적해야 되는 언론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왜 측근하면서 측근 지적만 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관 임명 쭉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아침 10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뉴스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어색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찾아뵈면서 자연스럽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